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걸프의 대한석유공사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석유공사와 걸프의 관계는 모든 것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원유의 도입과 수송 역시 마찬가지로 원유 도입의 경우는 3차례의 원유 공급 계약과 2차례의 대상 계약에 의해 1964년부터 1980년 초까지 총 7억 8,500만 배럴 정도가 걸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는 유공이 같은 기간 중에 도입한 8억 6,300만 배럴의 9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원유 공급 계약은 다른 중요한 계약과 병행하여 맺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1963년에 1차 자본 참여 시에 1차 원유 공급 계약이 맺어지고 1970년에 2차 자본 참여 시에 3차 원유 공급 계약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원유 공급 계약은 1966년에 3천만 달러 규모의 2차 차관 계약과 함께 체결됩니다. 이 차관 계약으로 걸프는 1968년에 한국전력에 대해 3천만 달러의 발전 설비 자금, 1969년에 동해전력과 시멘트에 각각 500만 달러와 800만 달러의 설비 자금을 제공합니다. 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연료유를 유공이 공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양을 원유를 걸프가 유공에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공급 원유가 유공의 정제 능력을 초과할 때는 걸프가 직접 석유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 계약입니다. 원유의 도입 가격 역시 계약상에 그 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1970년에 3차 계약의 경우를 보면 산유국과 유종별로 당시 해당 원유를 공급하던 회사들의 공시가격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래비티 API의 증감에 따라 일정액만큼 증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비티 API란 물과 비교해서 원유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걸프는 1976년 9월 이전까지 유공에 대한 공급 원유의 수송을 전담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내 해운업 진흥 정책에 따라 걸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53,000 DWT 규모의 유조선 4척을 국내 해운업체인 범양 전용선에 매각하고 이어 1970년에는 3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32만 4천 DWT 규모의 유조선 구입 자금을 빌려준 후에 총 5척에 대한 용선 계약을 맺습니다. 1973년에는 역시 국내 해운업체인 삼화운조에 22만 7천 DWT 규모의 유조선을 매각하였는데 매입 자금 3,740만 달러는 걸프가 빌려주는 대신 20년 동안의 용선료는 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1967년부터 국적선이 수송 일부를 담당했지만 이 역시 용선 계약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배만 한국 소속이었지 실제 수송은 걸프 측이 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분적이나마 명실상부한 수송을 담당한 것은 1976년부터의 일입니다. 오일 쇼크와 조선 불안 등으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6만 DWT 규모의 유조선 3척이 고객을 찾지 못하자 한국 정부는 조선업계의 타격을 염려하고 외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공에 걸프 대신 이 유조선 3척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걸프는 유공과의 운송 계약으로 1977년까지 수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몇 차례 협상 끝에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유조선을 인수한 같은 현대 계열의 아세아 상선이
걸프 물동량의 50%를 넘겨받아 국적선의 수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유의 수송은 큰 이익 사업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공, 걸프 간의 해상 운송 계약에는 운임 상정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기본 운임을 정해놓고 이 기본 운임의 35% 범위 내에서 선원들의 노무비, 수송 선박의 연료비 등의 증감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유공과 걸프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걸프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소위 불평등 계약 문제는 1960년대 말 국회에서 거론된 이후 언론과 국회에서 연례 행사처럼 등장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원유 도입선의 고정과 높은 도입 가격이었는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 유공에 대한 원유 공급은 걸프와의 공급 계약에 의해 걸프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걸프가 유공에 대한 원유 공급을 책임진다는 의미와 함께 유공의 자율권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공은 가격 조건 등에서 유리한 다른 원유가 있다 해도 이를 도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일 쇼크 때와 같이 공급 의무를 다해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될 때는 불가항력 조항을 들어 책임 공급량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 화재, 전쟁, 계엄령, 폭동, 각국의 규제 법령 등을 원인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될 때에는 유공과 걸프 양측 모두 채근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공시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도입 가격도 이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아짐에 따라 한국 측으로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원유 수송은 1976년까지 걸프가 100%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것도 해상 운송 계약에 의한 것이었으며 걸프는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운임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의 노무비, 수송선의 연료비 등의 증감에 따라 운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걸프로서는 확실한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차관 계약도 불평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해졌는데 특히 1968년 한국전력에 대한 차관은 연리 13%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1964년에 1차 차관은 연리 4.5%였으며 1970년에 3차 차관 계약에서는 걸프가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의 1%를 더한 것을 연이자율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 인수 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제2차 계약에 와서는 걸프 측에 유리하다고 주장되는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197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유공이익으로부터의 걸프에 대한 배당금, 걸프 지분의 이익 유보액, 그리고 일부 주식 매각 대금의 달러 환산 합계가 걸프의 추가 투자금의 150%에 달할 때는 걸프는 한국 측에 유공 주식을 매각하여 그 비율을 25%로 낮춘다. 그리고 이사회의 표결이 가부 동수일 경우는 수석 부사장 혹은 그의 지명인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으로서 앞의 조항은 걸프에 대한 명백한 이익 보장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는 걸프의 장기적인 경영권 장악과 폭리 추구를 방지하고자 25% 지분의 양도 시점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오히려 한국 측의 주장이 반영된 조항이었다는 점에서 걸프에 대한 이익 보장이라는 비난은 큰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유공 사장은 한국인이 맡고 있었지만 유공의 경영은 걸프 일본도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유공은 모든 경영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이사회의 결정권을 걸프 수석 부사장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 주식인수 계약과 함께 체결된 관리 운영 계약에 나타난 걸프 수석 부사장의 권한은 강력했습니다. 걸프는 유공의 수석 집행관 역할을 담당할 수석 부사장을 지명한다. 수석 부사장은 이사회의 승인과 사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수립, 집행, 조직, 고용, 영업, 판매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 사장은 고용, 승진, 배치 전환, 해고 등에 관한 수석 부사장의 건의를 승인해야 하며 이러한 수석 부사장의 건의가 수락되지 않을 때는 이사회에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불평등 계약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정유산업의 육성 단계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던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편리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령 원유의 자유구매권 제한, 즉 걸프의 공급 독점은 당시 다른 루트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원유를 도입할 능력이 한국 측에 있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도입 가격이나 수송 문제 역시 변동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능력이 별로 없었던 이상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차라리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미리 정해놓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불평등 계약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국회의원의 유공에 대한 인사청탁이 구조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데에도 그 발단에 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걸프는 한국 언론이 투영하는 자신들의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걸프는 한국 투자의 핵심이었던 유공에 대해 제1차로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481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1970년 증자에 2,489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또한 1963년부터 1976년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차관 계약을 통하여 7,200만 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액수는 당시 한국의 자본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걸프도 유공에서의 투자 수익만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높아 일단 성공한 투자로 보입니다. 유공은 1964년 정상 가동 이후 1979년에 이르기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순이익을 내었으며 배당도 1970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걸프 측에 배당된 배당금은 약 5,200만 달러에 이르며 철수 시에 주식 매각 대금도 6,800만 달러나 됩니다. 9,300만 달러 중 세금 2,500만 달러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물가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결국 3천만 달러의 투자로 18년 동안 1억 2천만 달러를 회수해간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은 유공회의 자본 참여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것이고 실제는 걸프는 원유의 판매와 수송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도 밝혀낼 수 없어 추정해야 합니다. 추정에 의하면 걸프는 한국에 대해 총 2.5억 달러 정도의 원유 판매 이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걸프는 한국에 대한 원유 수송 부분에서 약 4,500만 달러 정도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4년 걸프는 진해화학의 50%의 자본 참여인
1,05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의 대행이었던 충주비료와 50대 50으로 합작 비료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한국은 영농 근대화와 식량 증산을 위해 비료의 자급자족을 서두르던 때로 질소, 인산, 칼륨을 함유한 복합 비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 진해화학을 설립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걸프는 양측에서 5명씩 구성되어 있던 이사회에서의 수석 부사장을 통하여 결정권을 가졌고 매년 일정에게 이익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1974년 말 걸프는 비료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광석의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자 인광석 확보를 위해 광산을 소유하고 있던 IMC의 자사 지분의 절반인 25%를 양도합니다. 그러나 한국 측의 이익 보장 의무는 계속 남아 있었고 1975년에 투자 금액을 완전 회수합니다. 진해화학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식량 증산에 필수적인 복합 비료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고용 규모는 상용 근로자 800명 정도였습니다. 1969년 걸프는 동해의 2광구와 동진하해의 4광구에 대한 조광권을 획득하고 이 구역에서 탐사 시추 작업을 벌이기로 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걸프가 소요 경비의 80%를 부담하고 또한 훈련비로서 1977년까지 매년 5만 달러를 제공하는 것 등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걸프와 한국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77년 4월 계약 만료로 손을 떼게 됩니다. 이 개발권에서 걸프는 8년 동안 960만 달러를 소비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걸프의 한국 정유 사업에 대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후 정유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잘 발전시킨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됩니다.